안녕하세요 친구들, 문학 최연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태풍이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을 보면 나무들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최근 며칠을 생각해 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죠. 그리고 낮은 조금 덥기도 하고요. 여름과 가을을 모두 품은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날씨 얘기냐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단원이 이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울 단원명이 뭐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입니다. 중세와 근대의 특징을 모두 품은 이 시기 작품을 어이 못 오던가 라는 작품을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는 만큼 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순서 그대로죠? 먼저 지난 차시를 복습하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이 못 오던가의 본문을 학습한 후 학습에 대한 정리를 하고 다음 차시 안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차시 학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배운 3편의 시조입니다. 제목이 없죠? 그럼 제목을 옮겨 적어 볼까요? 지금 교과서 찾는 친구들 안 돼요. 우리 평시조는 제목이 없다라고 했었으니까요. 평시조의 경우 제목이 없기 때문에 초장 두 구절을 제목처럼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작가의 이름도 안 써져 있죠.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간 작가냐가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조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 시조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고려 말이고요. 작가의 이름은 길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주제라는 것은 작품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시킨 것이었는데요. 이 3줄짜리 시조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시킨다면 늙음에 대한 한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봄에 산 위에 쌓여 있었던 흰 눈이 봄바람에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 머리카락 위에 있는 흰 눈도, 그러니까 설이죠 정확히는, 설이도 녹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의미죠? 흰머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늙음에 대해 한탄하지만 굉장히 여유롭고 달관하는 태도가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조로 가볼까요? 이 사람은 땡땡땡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서 지조를 절개를 지킨 사람 사육신이었죠. 작가의 이름은 성산문이었습니다. 은나라의 백의와 숙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지조와 절개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화자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칭송하는 이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시적 화자는 자신의 굳은 절개와 결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적인 표현, 눈에 띄는 시조였습니다. 중의적 표현이 뭐였죠? 지금 대답했죠.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의적인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총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수양산. 어떻게 2가지 해석된다 했죠? 정말로 백이숙제가 숨어 들어간 중국의 수양산일 수도 있고 수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수양대군, 세조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네, 챔이었습니다. 고사리를 캐어 먹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수양대군의 녹을 먹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뉘입니다.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누구 정도가 될 텐데요. 누구입니다. 이 누구는 주나라 무왕일 수도 있고 수양대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조 볼까요? 마지막 시조는 조선 중기의 기녀인 홍랑의 시조입니다. 당대 기녀들은 문과 예를 갖춘 굉장한 예술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잊지 말라는 간절한 마음을 두 가지 표현 기법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연물을 매개로 한 표현입니다. 자연물 두 개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맷버들, 두 번째는 종장의 새잎.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방법은요. 도치법이었습니다. 도치법 기억나죠? 말의 어순을 일부러 바꾸는 거였어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먹고 싶다. 빵이. 다른 것 말고 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보통 뒤로 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시조에서 도치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까요? 바로 초장 부분입니다. 초장에서 임에게라는 것을 맨 뒤로 보냈어요. 맷버들 가지를 꺾어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임에게. 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법을 사용했다라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3개의 시조의 내용을 그리고 표현법을 간단하게 복습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학습지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시조의 형식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학습지입니다.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조의 특징,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이건 형식이 정해진 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대, 그러니까 내용상의 형식상의 제약이 없는 시를 자유시라고 했었잖아요. 구분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보통 고려 중기에 발생을 해서 고려 말기에 그 시의 형태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원설 역시 다양하지만 특히 우리 향가 기원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가 시조 종장의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와 연결이 된다. 계승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형식을 보면 초장, 중장, 종장 3장 그리고 각 장은 둘로 구분하여 6구를 이루며 34, 34, 34, 34, 35, 43 이라는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45자 내외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각 장은 4번에 끊어 있는 사음보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형식상의 규제는 조선 후기에 어시조, 사설시조의 등장으로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오늘의 작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변화 양상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어떤 변화 양상이 있었나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주 작자층을 보시면 확대된 게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작자층이 확대되니 주제면에서도 확대가 되겠죠. 조선 초기에는 주로 성리학적인 주제,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중기 이후에는 강호가도,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 공간에 머무르려는 소망을 표현하거나 속세에 대한 혐오, 자연에 대한 예찬,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어부사시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기녀시조도 많이 창작이 됩니다. 그리고 연시조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연시조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3, 4, 3, 4, 3, 5, 4, 4, 3장 6, 9, 45자 내외를 기본 형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시조 작품은 독립된 작품이지만 크게 보면 여러 작품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어 연달아 오는 시조, 연시조라고 부르고요. 연시조는 제목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전기 시조의 시기별 작품 경향입니다. 크게 조선 건국 초, 세조 즉위 이후, 성종 이후로 전기를 분류를 하고 그 시기별 작품 경향과 대표 시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길제, 성산문, 홍랑이 조선 건국 초, 세조 즉위 이후, 성종 이후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시기별 대표작들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질문 중 다른 친구들도 헷갈릴 만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땡땡 학생의 질문인데요. 연장체와 분연체가 헷갈린다라는 거였어요. 연장체는 장이 연달아 오는 형식입니다. 이 연자가 연이을 연이거든요. 그럼 분연체는 뭐냐? 연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보는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더 연달아 온다 연장체. 작품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다 분연체. 장과 연은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과정에서 굳이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 학문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크게 보면 거의 동일하기에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오늘 배울 작품에 이런 표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인 줄 아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카메라 속에 카메라 속에 카메라 속에 카메라. 카메라가 연달아 나오죠. 이것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동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익숙한 노래죠? 아마 따라 부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작품은요. 이 두 영상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제 좀 감이 왔나요? 연달아 오는 것, 꼬리를 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학습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에서의 힌트 줄게요. 어? 아니 이거 매니저 이거 장난을 이렇게 치네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시 초대. 또 나갔네 이거? 이거 매니저 이거 심심한가 봐요? 매니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펭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장난치나? 화났나? 사고 났나?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혹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펭수처럼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에서 화자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통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를 확인한 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요한 핵심 단어의 밑줄을 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주요 문학작품을 통해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한다. 한국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관계를 탐구한다. 친구들, 요새 날씨 어떤가요? 여름이라고 하기엔 덜 덥고 가을이라고 하기엔 더운 날씨죠? 여름의 끝인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온다면 하복을 입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춘추복을 입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두 계절의 공존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우리는 환절기라고 하죠.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이 단어는 문학사에 있어서 환절기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중세도 아니고요. 근대도 아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무 자르듯이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두 전란을 합쳐 양란이라고 하는데요. 양란을 기점으로 봅니다. 이 양란은 사회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와서 조선시대를 급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급변했기 때문에 그 결과 문학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이행기 문학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런 면모는 중세, 이런 면모는 근대에 가깝습니다. 한문문학, 국문문학, 한글문학, 구비문학이 공존했다라는 점에서 중세문학에 가깝고요. 그렇지만 작가층의 확대, 그리고 국문문학의 비중이 커지면서 점점 그 안에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근대문학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가치를 지닐까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5페이지입니다. 작자 미상 어이못 오던가 라고 적혀 있죠. 이거 미상씨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작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이 못 오던가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힌트를 가지고 있기에 알 것 같은데요. 어이 못 오던가 이거 현대어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이 못 오던가는 아니겠죠? 어찌해서 못 오는가? 왜 안 오냐라고 질문하는 것 느껴졌을 거예요. 오른쪽에 감상 열기를 볼게요.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요새 우리 친구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에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평시조와 형식이 다른 시조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땡시조와 땡땡시조입니다. 바로 어시조, 하나 더 사설시조였죠. 그 중에 오늘 작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이 못 오던가는 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한 사설시조입니다. 시조의 변모 과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있는 점, 이름이 뭐였죠? 아레아였습니다. 이 아레아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건 틀린 거예요. 원래는 추측하건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아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어이 못 오던가 작자미상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너 오난 길에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걸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각관대 내 어이 글이 못 오던다.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날의 날 보라올 할리 없으랴. 다시 한번 작품을 감상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체크하였죠? 이제 선생님이 현대어로 해석을 할 텐데요. 그 밑줄 친 부분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어이 못 오던가. 어이는 어찌하여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못 오던가, 못 오던가라고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세, 근대까지만 해도 문장 부호가 없었거든요.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뜻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 가는 의문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초장, 중장, 종장 순서로 가겠습니다. 똑같네요. 초장도. 어이 못 오던가, 어찌하여 못 오던가 의문형. 무삼,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둘 다 의문형입니다. 이제 중장입니다. 너 오난 길에, 네가 오는 길에, 내가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짝을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필자 모양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걸쇠. 쌍배목 걸쇠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전통적으로 문을 닫는 고리, 문을 잠그는 고리 형태예요. 그 고리에 금으로 만든 거북이 모양의 자물쇠를 수기수기 깊이 잠가관대. 이 니은 대도 의문형입니다. 잠가 두었느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 어이, 내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못 오던다, 니은다죠. 이것도 의문형으로 해석해요. 오더냐라고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장입니다. 한 해도 1년, 한 해도 12달이요. 12개월이고 한 달 1개월 30날에 30일에 날 보러 올 할리 하루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없으랴 없겠는가 라고 이건 역시 의문형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모두
의문형을 사용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설명을 위해 초장, 중장, 종장을 띄워놓았습니다. 먼저 초장을 볼게요. 어찌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오지 않는 이유를 질문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화자가 누구에게? 중장에서 나옵니다. 너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는 누굴까요? 관계가 임이겠죠. 화자가 임, 너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장은 이렇게 아예 떼놨습니다. 좀 더 설명이 많이 있어서요. 너 오는 길에, 내가 오는 길에, 여기에서 너는 임이라고 했었죠. 우리 임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움의 대상. 내가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뒤주였죠?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괴짝을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 모양으로 결박하여, 결박이라는 것은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의어 묶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필자 모양으로 너를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걸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거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것처럼 쌍배목 걸쇠는요. 밑에 보이죠? 화살표 있는 거. 이렇게 여기에다가 문을 거는, 문을 잠그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닫은 모양새가 금거북 자물쇠가 걸려있는 여기 오른쪽에 요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잠근 다음에 자물쇠로 잠그면 절대 풀 수가 없겠죠. 그 쌍배목 걸쇠에 금거북이 모양의 자물쇠로 깊이 잠갔느냐, 잠가두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못 오는 것이냐, 못 오더냐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진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화자가. 내 임이 왜 못 올까? 그가 꼭 올 텐데 못 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성, 담, 집, 뒤주, 괴짝, 쌍배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 때문에 내가 못 오는 것인가? 라며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아까 표시했던 성, 담, 집, 뒤주, 괴짝, 쌍배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는 너, 임을 화자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장애물들은 연쇄법, 열거법의 표현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 전체적으로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연쇄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멋있게 정리를 하면 앞구절의 마지막 식구를 뒷구절의 머리에 놓아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기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동요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갛다라는 마지막 식구를 머리에 놓쳐 빨가면 사과, 사과라는 마지막 식구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등등등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구절의 마지막이 뒷구절의 머리에 놓이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동일한 시어가 2번 이상 나오는 것을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죠?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 리듬감, 음악성, 율동감 다 같은 말이었어요. 운율을 형성하는 것.
이제 알죠? 이런 표현법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자는 이따을 연, 쇠는 쇠사슬 쇠자예요. 쇠사슬이 연달아 나오는 모습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열거법입니다. 열거법이란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면 꽃밭에는 장미, 백합, 튤립, 칸나가 활짝 피어 있다. 처럼 내용적으로 연결된다거나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 늘어놓음으로써 강조를 하는 표현법인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미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열거를 하고 있었죠. 이제 과장법을 볼 텐데요. 과장법이란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형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작게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장법 하면 크게 하고 과장하고 더 부풀려 말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축소하는 건 역시 과장법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종장입니다. 종장은 한 해 12달, 한 달 30일, 그 중에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지 않는 너, 임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그리움을 표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어이 못 오던가를 다 배웠습니다. 초장에서는 이미 못 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고요. 중장에서는 이미 못 오는 이유를 시적 화자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장에서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습지를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입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였습니다. 성격은 해학적이고 과장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학이란 쉽게 우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격성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공격의 대상도 없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야 하는 것이 풍자입니다. 풍자도 해학과 마찬가지로 웃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공격적인 웃음이에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있고 공격성이 있는 남을 찌르는 웃음이 풍자라는 거 구별해 주세요. 과장은 사실보다 부풀림이었고요. 제재는 중심 소재라고 했었잖아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 소재로 하고 있고요. 주제란 한 작품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었어요.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 2가지입니다.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점인데요.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의 구성입니다. 초장, 중장 같은 시어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너 혹은 임입니다. 너,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요. 임 혹은 너가 못 오는 이유에 대해 시적 화자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에서는 오지 않는 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1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시적 화자가 추측하는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너와 시적 화자,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쌍배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 괴, 두지, 집, 담, 성, 시적 화자로 연결할 수 있겠죠? 다 풀지 못한 친구들은 멈춰놓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제 핵심 2입니다. 시적 상황 및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 볼게요.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가 오지 않는 너,
임을 기다리고 있다. 시적 화자의 정서는 너, 임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른쪽 핵심 3번부터 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근데 표현만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 풀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칸에 평시조 혹은 단시조라고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 어시조, 사설시조, 그리고 연시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시조 혹은 평시조는 3장 6, 9, 45자 내외의 단형, 짧은 시조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어시조는요, 초장이나 중장 중 어느 한 장의 글자 수가 1음보 정도 길어지는 것, 그리고 종장엔 변화가 없는 것을 말했죠. 어시란 빗나가다라는 뜻이고 어시조는 평시조의 형태에서 엇나간 시조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설시조, 오늘 공부한 거죠. 장시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 영종조 이후에 서민문학이 발흥되었을 때 중인, 가객, 부녀자, 기생, 상인 등 서민들이 주로 창작했습니다. 형식은 초장, 종장이 짧고요. 중장의 제한이 없이 길었어요. 종장의 첫 구만 평시조의 형태를 지니는 것과 3장 중 어느 2장이 다른 시조보다 긴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연시조였죠. 2수 이상의 평시조가 겹쳐있는 시조 형식이었습니다. 연형시조라고 하고요. 동일한 주제를 평시조 한 수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시조의 경우 제목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다시 왼쪽으로 핵심 4번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중장에 해당하는 건데요. 중장에서 성, 담, 집, 두지, 궤 등의 사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반복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쇄법, 열거법이 사용됨을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문학활동입니다. 1번, 어이 못 오던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가 시적 화자를 찾아오고 있지 않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2 중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보자 입니다. 1-2 중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보자. 너를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반복, 연쇄적으로 나열하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입니다. 종장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은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너가 나를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 이미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사설시조의 특성에 유의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사설시조의 특징을 찾아보자. 시조는 3장, 4음보 형식의 정형시입니다. 이러한 정형성은 시조가 발생할 때 작가층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문학적 지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장형화, 길어진 사설시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시조의 미학적인 성격,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격조를 지향하던 평시조에서 벗어나
일탈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벼움이나 유희, 희화화와 같은 해학적인 요소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형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두 번째, 미학적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작품의 길이, 특히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형식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를 해학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미학적 성격의 변화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일지 추측해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 다민이, 괴짝이니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들이죠. 그리고 어려운 한자 거의 없었죠.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소 과장되면서도 해학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특성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작품의 작자층은 중인을 포함한 서민계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속극 봉산탈춤의 한 부분입니다. 어이못 오던가와 비교하면서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양반 삼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한 대사 없이 행동과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합니다. 양반 삼형제의 맞이는 새님입니다. 새님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할 때 이르는 말이라고 왼쪽에 써져 있죠? 그리고 둘째는 서방님입니다. 서방님이란 지난날 벼슬이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련님이 등장을 합니다. 도련님은 도령의 높임말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습니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습니다. 왼쪽에 쾌자, 군복이란 거 알 수 있고요. 복건, 도포에 갖추어 머리에 쓰는 건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새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1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청이는 입술 천장 갈림증이라고 해서 입술 있는데 인중 부위가 갈라지는 질병의 하나인데요.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 언청이입니다. 질병의 하나인데 당대의 양반계층은 사회의 상층부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좀 뛰어난 인물로 묘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희화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반층에 대해서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으며 도련님은 입술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습니다. 여기서 장죽은 조선시대의 담뱃대입니다. 드디어 말뚝이가 가운데로 나와서 관객들의 시선 집중을 유도합니다. 음악과 춤도 멈춥니다. 그럼 더욱더 집중이 되겠죠. 양반 나오신다 하면서 양반의 위엄을 세우는 행동을 하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라면서 이제 깨기 시작해요. 양반의 위엄을. 개잘량 량에 개다리 소반 반짜입니다. 그런 양반입니다. 우리가 아는 무반, 문반이 아니라
게잘량 량자에 게다리 소반 왼쪽에 있어요. 게잘량은 털이 붙어있는 채로 손질하여 만든 게가죽 방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품은 아니겠죠. 그리고 게다리 소반은요.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구부정하게 된 원형이나 사각형의 작은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양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바로 화를 내네요. 야, 이놈 뭐야?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뚝이가 우쭈쭈 달래줍니다. 그 달래미 통할지 한번 보세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주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면서 변명을 해요. 근데 이 뒤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풀어져요.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극, 민속적인 극, 그리고 가면을 쓰고 하는 극입니다. 평민적이고 해학, 풍자적입니다. 양반의 무지와 허세를 중심 소재로 하여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주제로 합니다. 특징을 보면 양반이 사용하는 한자어와 평민이 사용하는 비속어가 섞여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동음이에요.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면 배가 그 예시가 되겠죠. 먹는 배, 우리 빵빵한 배, 그리고 타는 배. 이런 동음이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 말장난을 치고요. 열거, 대꾸, 과장 등을 통해서 해학과 풍자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두 작품 모두 열거, 반복, 과장 등을 통해 해학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과 같은 공통점이 생긴 까닭이 무엇일지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조선 후기에는 봉건주의적 신분질서가 흔들리고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나며 평민의식이 성장하는 등 근대적 가치관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조선 후기에 창작된 사설시조나 관객들 앞에서 연행된 봉산탈춤에는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 그리고 비판의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던가를 공부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시조의 내용 및 형식의 변화와 작자층의 확대 양상을 살펴봤고요. 이 시기에 향유된 문학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문학 시간, 함께하는 문학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줌에서 만나요. 안녕!